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슈레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데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거 어디냐면 바로 북한 위에 있어요. 되게 가까워요.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주어요. 겨울에 더 춥고 겨울에 영하 25도까지. 근데 보통은 알기로는 뭐 40도, 영하 40도까지 영하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뉴스에서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너무 추우면 안 가도 된대요. 상관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돌이 없고. 바닥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바닥만 따뜻하게 하면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까지 안 올라오니까 여기 너무 추워요. 공기를 따뜻하게 해요. 어떤 거냐면 레디에이터 집마다 벽에 붙어 있어요. 언돌처럼 설치돼 있고 키면은 뜨거운 물이 나와서 흘러가요. 맞아요. 되게 신기했죠.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서 잠도 자고 러시아에서 바닥이 차가워서 다 뭔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도 되게 높고 식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높고 무조건 의자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바닥이 따뜻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두껍고 일단 매트리스가 되게 두껍고 뭔가 푼신푼신해요. 러시아에서는 그 매트리스 되게 두꺼운 거 쓰고 위에다가 천 하나 넣고 베개 넣고 이제 이불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 밑에는 천 같은 거 안 쓰고 좀 두꺼운 거를 쓰고 위에 덮는 것도 이렇게 쓰잖아요. 베개도 되게 달라요. 크고 이만해요. 이만하고 되게 푹신푹신해요. 되게 부드러워요. 다 그냥. 근데 한국 베개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여기서 어떻게 자지? 이 베개에서 어떻게 자지? 이랬는데 이제 자다 보니까 되게 변한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 되게 딱딱하고 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머리 아프고 그런 게 적이 있었는데 계속 자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되게 편하고 러시아 집에 갈 때도 한국 거 더 편한 거였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 한국에서 겨울에 그 전기장판 이거 쓰잖아요. 러시아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도 그냥 이 물만 쓰는데 이게 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거 되게 편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건 막 바닥에 자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좀 그냥 보고 이제 이 물 깔고 그거 보고 엄청 놀라셨어요. 부모님들이 와 여기서 어떻게 자? 뭐 저희 집에 왔을 때 그 소파에 주무셨는데 그래도 처음에 베개 보고 아 이거 엄청 딱딱할 것 같다. 딱딱해서 나 못 잘 것 같아 이랬는데 이제 자다 보니까 되게 편하다. 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한국에 놀러 올 때마다 한국 이불 세트 무조건 사가시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좋다고. 맞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슈라이고 쌍둥이 여동생 레라와 함께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러시아 여성입니다. 저희는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고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도전과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 찬 꽤나 모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레라와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큰 적응 과제 중 하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수면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푹신한 매트리스, 푹신한 이불, 풍성한 베개가 있는 서양식 침대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이 매트리스라고 부르는 얇고 단단한 패드를 처음 봤을 때 저희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편할까? 집주인이 침대 역할을 할 접이식 바닥 매트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레라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침대라기보다는 요가 매트와 비슷한 느낌의 매트 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빽빽하고 단단한 표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몰입 경험을 할 수 있겠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며칠 밤은 한마디로 거칠었습니다. 얇은 패딩은 바닥의 딱딱함을 완충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메밀 껍질 베개는 머리 밑에 자갈이 깔린 자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낙천주의자인 레라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딱딱한 잠자리가 허리 정렬에 좋다고 들었어. 그녀는 몇 번이고 자세를 바꾸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반면 저는 바닥 잠자리를 아늑하게 만들어준다는 온돌 난방 시스템을 저주하며 첫날 밤을 천장을 쳐다보며 보냈습니다. 마치 관절염에 목이 삐뚤어진 노인네가 된 기분이야 라고 투덜거렸죠. 이때 적응할 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윤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직후 어학연수에서 만난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윤서의 따뜻하고 소탈한 성격이 저를 바로 편안하게 해줬어요. 낯선 곳에서 집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불평하면 그녀는 시간이 지난다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곧 예전 침대보다 더 좋아질 거라니까.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우리 몸이 단단한 수면 표면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온돌방이 마치 치료하듯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돌의 열기가 따뜻한 누에고치를 만들어 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라는 당연히 물 만난 오리처럼 온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이야. 척추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어.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듯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며 극찬했습니다. 저도 마지못해 그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 교과서를 구부정하게 들여다보느라 생긴 만성 요통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상쾌함과 활력이 넘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죠. 우리는 바닥 수면과 한국식 침구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고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단단한 표면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종종 통증을 유발하는 가라앉음과 뒤틀림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수면 방식을 받아들일수록 완벽한 온돌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한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이불과 침구를 구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백화점을 샅샅이 뒤졌고 종종 당황한 윤서를 데리고 다니며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둘이 완전 바뀌었네. 실의 개수와 소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그녀는 웃었습니다. 매트리스에 대해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하지만 저희에게는 단순한 쇼핑 그 이상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각 아이템은 새 집을 더 깊이 포용하는 느낌이었으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담요와 복잡한 무늬의 베개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만들어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오피스텔은 한국 침구류의 진정한 쇼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이불이 쌓여 있고 선선한 계절을 위한 플러시 이불, 목을 받쳐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베개까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수면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저희는 완전 한국 침구와 온돌에 빠지게 되었지만 부모님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영상 채팅을 하며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부모님은 응원해 주셨지만 특히 아버지에게서 걱정스러운 기류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잘 먹고 있는 거 맞니? 이마에 주름이 잡히시며 걱정하셨죠. 둘 다 너무 말라 보인단다. 그리고 바닥에서 자는 건 어때? 몸에 안 좋을 텐데. 우린 괜찮아요, 아빠. 레라가 담담하게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온돌 바닥은 난방이 돼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맛있고 건강해요. 하지만 아빠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끼어들어 걱정을 달래주려고 애썼지만 두 사람 모두 우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물리적, 문화적으로 그들과 우리 사이의 노인거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던 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쌀쌀한 서울의 어느 날 아침, 저는 윤서 씨를 만나러 단골 브런치 가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영상 채팅으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전화를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두 분의 표정을 보니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슈라, 엄마가 아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빠가 어수선한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커피를 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뒤에서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랑 레라를 한국에 보러 갈 거야. 저는 휴대폰을 길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얼마나 오래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레라를 위한 생일 깜짝 선물로 몇 달 동안 몰래 계획했던 것이었죠. 타국에 있는 딸들과 함께 서울에서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엄마는 거의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행 안내 책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오자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인의 전형인 부모님이 혼란스러운 서울거리를 헤매고 다닌다고요? 공포의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작은 이 자취방에 산다고요? 매운 음식과 언어 장벽, 문화 충돌을 견뎌야 하는데 말이죠. 마치 시트콤의 한 에피소드에서 부모님이 방문했다가 혼란에 빠지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오해와 해프닝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상상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이곳에서의 생활을 보여드린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두려움만 확인시켜드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레라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쌍둥이 텔레파시를 통해 제 정신적 혼란을 감지한 듯 첫 번째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처럼 아침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었는데 배경에서 엿기 부딪히는 소리와 경쾌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방금 엄마 아빠랑 통화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레라에게 말을 건네는 동안 저는 그녀가 흥분, 불신, 아찔함, 그리고 현실이 닥쳐오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 바닥 매트리스에서 잠을 청했을 때 다음날 아침 뻣뻣하고 쑤시고 짜증이 났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물론 우리는 이제는 한국의 수면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고 패기 넘쳤고 적응에 대한 의욕도 높았죠. 부모님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분이셨죠. 문화적 예의를 지키기 위해 요통을 참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보다 편했어요. 괜찮을 거야. 레라는 저만큼이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방문을 위해 더 두꺼운 매트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베개도 좀 더 좋은 걸로요. 호텔 방을 예약하는 게 어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침대도 있고요. 슈라, 그녀가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우리의 실제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죠. 나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뱃속의 불안한 소용돌이를 잠재우지는 못했어요. 처음 화상 채팅으로 온돌바닥 난방과 얇은 매트리스에 대해 설명했을 때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안타까움과 걱정의 표정을 잘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한국이 너무 다르다는, 러시아하고는 너무 다른 나라라고 느낄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잠자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맵진 않을까, 서울의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을까 걱정했죠.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었죠. 젊고 적응력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단한 모험처럼 느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여행 내내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며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이곳을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을 싫어하게 하고 싶지 않아. 레라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뒤집어보며 소용돌이치는 제 걱정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년에 걸쳐 완성한 춤이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즐겁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한국은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되었으니 결코 미워할 수 없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레라 말이 맞아. 적응이 필요할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투어 가이드와 통역, 문화 홍보대사가 되는 거야. 한국의 모든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 그리고 누가 알아? 부모님이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아?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지리적, 문화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세계로 들여보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세계도 넓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브런치가 끝나고 윤서에게 전화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윤서는 한국을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말이야. 좋아요. 운동 끝나고 들러서 계획을 세워보자고. 레라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한국 부모님 작전 시작.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멍한 상태로 카페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준비로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부모님의 질문과 걱정의 공세에 정신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드디어 부모님께 우리의 서울, 이곳의 문화와 삶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브런치를 먹을 때 윤서는 제가 산만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밑으로 제 발목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와플에 손도 안 대고 있잖아? 저는 곧 있을 부모님 방문과 그로 인해 생긴 모든 걱정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의 존재는 위안이 되었고 그녀의 관점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아, 부모님이 한국에 첫 번째로 방문을 하시는구나. 그녀는 라떼를 마시며 슬며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 이번이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하잖아. 그러길 바라긴 하는데. 제가 포크를 시럽 웅덩이 사이로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를 부모님이 이해했으면 좋겠어. 왜 지금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에 대해서 말이야. 윤서가 식탁을 가로질러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럴 거야.
왜냐하면 부모님은 한국의 모든 것을 보게 될 테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한국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다정한 한국식 애칭을 쓰는 그녀의 말에 웃음이 터지고 어깨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모님을 위한 전형적인 서울 체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각 체험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 모셔야겠어.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때를 밀고 나면 찜질방에 대해 이해하실 거야. 그녀는 이미 휴대폰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목욕탕을 불러와 편의시설과 인테리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윤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식 스파를 경험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개운해지고 만족감이 느껴지거든요. 부모님이 적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남은 식사 시간을 계획하고 웃으며 보냈고 불안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쯤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과 함께 계획으로 무장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레라와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 엄마 아빠를 맞이할 집과 마음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신체적 편의를 고려하면서 집중했습니다. 푹신한 새바닥 매트와 베개, 푹신한 수건,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러시아 간식과 안락함을 준비했습니다. 레라는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일정을 짰어요. 윤서의 제안과 레라의 계획 덕분에 알차고 자극적인 방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를 통해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본능적으로 이곳,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간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두 세계가 슬로우 모션으로 충돌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문화적 차이는 그 순간 재결합의 벅찬 기쁨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의 포옹과 아찔한 안도감. 부모님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부모님의 품에 안긴 감촉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레라의 눈빛이 반짝이고 아빠가 거칠게 목을 축이는 모습을 보니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랜드마크를 이야기해주고 그 시간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기내에서 연습한 한국어를 몇 마디 시도했는데 택시 기사가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레라와 저는 번갈아가며 지나가는 풍경을 설명하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가 여행의 고단함 뒤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자취방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다문화 현실 점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익숙했던 식탁 대신 작은 오피스텔 거실과 마루 높이의 작은 테이블, 얇은 쿠션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침실보다 더 작은 집 전체.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이지만 저는 부모님의 눈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설고 단순하다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었죠. 엄마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귀엽고 아늑한지 감탄사를 연발하며 한국이 더 궁금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엄마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낯선 저희의 집을 이해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가구가 부족하고 매트리스만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걱정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닥 매트를 바라보며 어떻게 6피트나 되는 자신의 키가 그토록 얇은 바닥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매일 밤 자는 매트야? 엄마는 걱정과 믿기지 않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너무 불편하지 않니? 레라와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알 듯 모를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으세요. 실제로 허리에 정말 좋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첫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부모님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들렸습니다. 속삭이는 투덜거림과 한숨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가끔 관절이 삐걱거리거나 척추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에 치인 것 같단다. 아빠는 허리를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레라와 저는 부모님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바닥 수면의 미덕을 찬양하고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우리가 수행한 모든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침구 매장에 데려가 다양한 이불 소재와 밀도를 시험해 보도록 했어요. 일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의 선입견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문화 홍보대사인 윤서와 함께 서울 생활에 완전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늑한 카페와 북적이는 시장, 강변의 고즈넉한 공원 등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레라는 케이블카 체험을 고집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남산으로 피크닉을 떠났어요.
윤서가 추천한 찜질방에서 오후를 보냈는데 처음에 어색함은 고무줄 같은 근육이 풀어지는 행복한 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부모님도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눈가의 미소가 더 쉽게 번지고 웃음이 더 쉽게 터져 나왔습니다. 혼란스럽고 다소 비판적이던 질문이 진정으로 호기심을 갖고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았고 굳게 닫혀있던 우리와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느슨해졌습니다. 주말에 도시 외곽의 웅장한 산인 북한산을 방문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이킹을 마치고 정상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저는 아버지가 광활한 북한산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진 흔적도 없이 순수한 존재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곳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아버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라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며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감사와 사랑, 안도감으로 감정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에 균열이 생기고 진정한 이해가 엿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불편함과 불안감, 문화적 충격은 값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장에 초대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여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아픔은 이제 조금은 덜해졌고 마침내 부모님이 직접 보고 느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웃음과 모험, 가끔씩 당황스러운 순간이나 문화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큼 방문의 나머지 일정은 꿈처럼 펼쳐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울은 레라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활기차고 포근한 품으로 부모님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를 싫어하시던 아버지는 모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며 이전 반찬보다 더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지하철 이용의 달인이 되어 티머니 카드를 명예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휘두르며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밤마다 온돌방에서 자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개운하다고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입견과 경계심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개방성과 열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장소와 문화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형성한 심오한 방식에 대한 이해.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인정의 반짝임, 그들의 딸들도 이제 이 낯설고 경이로운 땅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주가 끝날 무렵 아빠도 몇 년 만에 가장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아버지는 모닝티를 마시며 웃으며 바닥에서 자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스위치가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은 우리를 침구 매장으로 끌고 다니며 다양한 베개 충전재와 이불 두께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온돌 생활의 전도사가 되어 고향 친구들에게 온돌과 푹신한 이불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의 한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문화적 단절의 지점이었던 것이 열정을 공유하고 예상치 못한 새 전통을 통해 우리 가족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갈 때가 되자 온돌 세트를 여러 개와 포근했던 이불을 구매해갔습니다. 너희들이 놀러올 때를 대비해서 엄마가 윙크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 집처럼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포옹을 하며 헤어짐의 씁쓸함을 느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방식에 뿌리 박혀 있던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에 마음과 생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과 사랑과 이해라는 공통의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레라와 저는 부모님과 화상 채팅을 할 때마다 항상 온돌 세팅에 대한 메모를 비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울에 대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레라는 유난히 조용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방문을 되새기며 추억을 음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 그녀가 마침내 밝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서 기뻐.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세상의 일부이자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니까? 마치 이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뼛속 깊이 그 진실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 국가와 문화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른 길을 인정하며 더 강해지고, 더 결이 단단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우리 서울 생활의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모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시야를 넓혀준 것이었죠. 새로운 것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낯선 것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 후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일상에 적응하면서 여행의 영향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와의 화상 채팅은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고 속 깊은 농담도 주고받으며 참고할 점을 공유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와 친척들에게 한국식 침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바닥 수면과 푹신한 베개의 장점에 대해 전도했습니다. 레라와 저 역시 새로운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사라지고 깊은 수용과 지지의 우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활력으로 일과 사회생활에 임했습니다. 이제 레라와 저는 부모님과 화상 채팅을 할 때마다 항상 온돌 세팅에 대한 메모를 비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울에 대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에 다시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옛날처럼 나란히 매트를 깔아놓는 것입니다. 온돌의 포근한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자니 여러모로 집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사랑처럼 국경이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묶는 유대는 성장과 변화,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운 융합을 위한 여지를 만들며 확장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넷은 푹신한 한국 이불을 덮고 다음 모험을 꿈꾸며 잠을 청합니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웃음과 사랑, 온돌바닥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엮인 우리 이야기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단옷은 모두 중국 옷이라고? 그래서 한복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옷과 생각은 구분이 안 돼. 미국에서 정치외교학을 강의하는 교수 테일러 씨는 새학기 아시아 문화전통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업에 참여한 다국적 학생들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며 놀라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적 편견을 보며 수업 시간에 바로 잡아야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정치외교학 교수 테일러 씨의 사연입니다. 새로운 세계 문화 수업의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약간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이수 요건을 채우기 위한 일반 강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 제 목표는 단순히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에 대한 사실과 수치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더 많은 이해가 세상의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학 및 국제외교학 교수로서 저는 국가 간의 문화적 편견과 상호이해 부족이 얼마나 해로운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갈등이 발생하고 과거의 상처가 골마 터지고 사람들은 깊이 분열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잘못된 정보나 완고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세계 전통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내면에 보다 열린 사고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문명의 풍부한 유산과 현대적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저는 인류 가족으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유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매혹적인 문화적 차이점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완성된 강의 계획서를 훑어보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결심을 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교과서와 강의만으로는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유대감을 키우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한 광경, 소리, 예술, 역사에 대한 쌍방향 토론과 멀티미디어 몰입을 갈망했습니다. 참여형 수업을 통해 이러한 생생한 글로벌 관점의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이 지혜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통을 탐구하는 섹션의 시선이 머무는 동안 은은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여행한 제 경험은 저를 고대 사회와 깊이 연결시켜 주었고 그 경이로움을 공유하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조각된 사찰과 한복 패션이 있는 한국 민속촌의 활기찬 전통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개척한 초월적인 도교 철학과 놀라운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이 특별한 지역은 강조하고 싶은 흥미로운 역사와 영향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 풍습에 빠져들면서 느꼈던 경이로움과 감탄의 일부라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의 삶도 저만큼이나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깊고 안정된 호흡으로 커리큘럼과 강의 개요를 완성했습니다. 강의,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초청 연사, 현장 학습, 영화 관람 등 모든 구성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이 지적 안전지대를 벗어나 문화적으로 확장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저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의 기존 인류학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 반응적 틀에서 호기심과 감수성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 틀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규범적 가정을 거스르는 낯선 타자를 처음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안쪽으로 후퇴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그 근시적 아닌 생각을 뒤집고 공감적 참여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양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학기 내내 학생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희미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조건과 아직 배워야 할 편견에 대해 더 예민하게 자각하고 진정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결의를 다지며 저는 강의 계획서와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도전적인 깨달음과 정신적 경계를 넓히는 일로 가득 찬 강렬한 한 학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실을 떠날 수 있다면 미래의 세계 시민이 더 큰 평화와 화합을 만들어내는데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몇 주 후 개강 첫날이 밝아오자 저는 열망과 떨림이 섞인 얼굴로 강의실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살펴봤습니다. 몇몇은 이 강좌의 이문화 탐험에 대한 약속에 이끌린 듯 거침없는 열정을 발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힌 듯 표정에서 불확실성의 암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최대 높이로 끌어올려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때 친근한 환영의 기운을 발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열린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수업 내용을 소개하고 이 수업의 중요한 사명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등록한 세계 문화 커리큘럼을 통해 인류의 풍부한 세계 유산을 살펴보는 이번 학기에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한 후 다양한 종교적, 인류학적, 철학적 출처를 아우르는 다양한 텍스트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영적, 문화적 표현을 통해 자아 발견과 깨달음을 향해 인류가 개척해온 다양한 길을 조사하며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 가지 목표는 이처럼 이질적인 사회적 기원과 관습에 대해 포괄적으로 친숙해지는 동시에 멀게만 보이는 문명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지하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수강생들의 표정을 살피며 저는 이 강좌의 핵심 논리와 열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다 초월적인 차원에서 저는 시대와 민족을 넘어 발아한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우리의 공동 연구가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모든 인류의 승리와 전설에 녹아있는 통합적인 인간 천재성에 대한 무지를 심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에 입각한 학문적 연구와 각 유산에 대한 경험적 공감대 형성은 모두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사업의 중대성을 확고히 한 뒤 우리의 핵심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르네상스의 새 요새를 탐험하는 것보다 심오한 문화 간 깨달음을 발견하기에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 중국, 일본을 탐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조상의 전통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과거를 발전시키고 혁신하려는 한국의 억제할 수 없는 추진력을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경외심에 찬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통합된 목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사회에 대한 몰입적인 탐구를 통해 단순히 지적 수준에서 문화적 소양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물림된 오해를 초월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진정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진정한 집단적 조명을 향해 더 나아가게 하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신성한 과제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쌍방향 현장 학습 일정과 개별 학습 커리큘럼을 정하기 전에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학기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제가 학생들의 깨달음을 위해 정성껏 기획한 세계 문화의 경이로움에 열정적으로 몰입했습니다. 각 대화형 프레젠테이션, 초청 연사, 현장 학습은 사고방식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도교에서 수피즘에 이르는 사회 철학을 연구하는 학기 논문은 그들의 역량을 빠르게 꽃피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신화적 모티프의 잠재된 보편성에 대한 미묘한 논의를 통해 인류가 공통점을 조명하는 스토리텔링의 천재성을 공유한다는 깊은 깨달음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무지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무의식적인 불편함이나 선입견을 품고 있어 화해를 향한 섬세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정서적, 지적 에너지가 건설적으로 발현되어야만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로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몰입적인 탐구를 위해 강의 커리큘럼을 전략적으로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선조들의 지식과 성취에 심오하고 역동적인 원천이었지만 서구적 관점에서는 문명의 세련미와 다작의 혁신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동등하기보다는 이국적인 호기심으로 환원적으로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개인적인 만남은 현대와 전통 사회를 정의하는 고립된 사고방식에서 저를 해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도교, 선불교의 살아있는 유산과 한국, 중국, 일본의 최첨단 창조 및 기술 부흥이 결합된 유교, 도교, 선불교를 솔직하게 탐구하는 비슷한 시작의 길로 학생들을 안내함으로써 그들도 끊임없이 펼쳐지는 단일한 인류 르네상스의 상속자로서 모든 민족을 연결하는 반짝이는 공명을 엿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전후 잿더미에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와 경제 강대국에 합류한 기적적인 누더기에서 부를 이룬 성공 스토리로 한국에 대한 서사가 지배적이지만 서구의 인식 대부분은 전통을 숭상하는 척하면서 무의식적인 수능과 개인 표현의 억압에 대한 고루한 고정관념에 근시안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예술적 우아함과 다층적인 스토리텔링 유산의 상징인 한복의 위엄과 뉘앙스를 강조한 강연은 지혜, 부귀, 건강, 가족, 화목과 같은 미덕에 대한 초월적인 일화를 연상시키는 시각 자료를 소개할 때 많은 학생들의 시선에서 호기심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미적 특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칙칙한 선입견과 화려한 한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생동감 사이의 인지적 부조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촉매제가 무엇이든 한복의 현대적 해석이 한국의 전통 관광과 패션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상의 장인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는 맥락을 설명하자 회의론의 첫 음표가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한 목소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비단 드레스가 실제로 한국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고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런 잘못된 편견이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예상하고 인내심을 갖고 숨을 참았습니다. 학생의 의심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저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한복과 아시아 전역의 비슷한 전통 의상의 차이가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미묘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속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간직한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수세기 동안 한복 유산의 고유한 발전과 변형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의 한복이나 베트남의 아오자이 가치 한복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꽃을 피웠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의에 찬 한국인 학생에게 우호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한 맥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백제와 고구려에서 조선시대 미학에 이르기까지 왕조 진화의 각 물결이 어떻게 불교, 유교, 한반도의 고유한 샤머니즘적 뿌리를 통합하는 신선한 변주를 촉발했는지 설명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열정적인 해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에도 저는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잔뜩 긴장된 기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열띤 한복 논쟁 이후 교육자로서 열린 질문과 존중하는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 불만, 민족주의적 자부심이라는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은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노트를 검토하고 교실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사태가 확대된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더 일찍 개입하여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대화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시민적 담론에 대한 명확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 속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놀라운 침착함과 사실적 증거에 대한 집념을 돌아보면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문화 폄훼에 맞서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고 한국 예술 유산의 뉘앙스를 명확하고 침착하게 표현하며 품위 있게 대응했습니다. 진정한 문화 이해에는 피상적인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친숙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한 민족이 살아온 경험의 깊이와 복잡성, 승리와 투쟁, 수세기에 걸쳐 정체성을 형성한 다각적인 영향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긴장의 여운을 정면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다음 수업 세션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학생들이 또 한 번의 열띤 토론에 대비하는 듯 불안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복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의 충돌을 예상한 듯 학생들이 서로 조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회의실 전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공감, 열린 마음, 증거에 기반한 추론에 대한 헌신으로 토론에 접근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긴장과 오해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의 주의 깊은 얼굴들을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의 무게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했습니다. 학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복잡한 문화 문제에 대해 정중하고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편견이나 민족주의적 의제에 뿌리를 둔 근거 없는 주장은 분열을 심화시키고 해로운 고정관념을 지속할 뿐입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시선을 돌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보여준 회복력과 침착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과 문화적 폄하에 맞서 여러분은 사실과 역사적 증거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무결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대응했습니다. 한국 대표로서 침착함을 인정받은 한국인들은 어깨가 살짝 펴지면서 자부심의 파문이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학문적 엄격함과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라고 저는 경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기꺼이 배우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고 증거에 기반한 추론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통해서만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전 토론의 분위기에서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이거나 회의적이었던 학생들이 성장과 상호 이해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 밖의 문화를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라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과 공감,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새롭게 다짐할 것입니다. 수강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얼굴은 엄격함으로 연구에 접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토론의 역학관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문화적 주제에 대해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상호 존중하며 공유했습니다.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사려 깊은 담론과 다양한 관점을 기꺼이 고려하려는 자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적대감이 아니라 간과했을 수 있는 더 깊은 진실과 뉘앙스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서로의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고대 문명을 형성한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요소를 우리 것 또는 그들 것이라는 엄격한 범주로 깔끔하게 구분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고 항상 존재했던 상호 연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학생들의 성장과 회복력의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도전적인 순간에 직면하여 자신의 편견에 맞서고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위해 더 깊이 헌신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불만이 국제관계와 사회 역학관계에 미칠 수 있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논쟁에 참여하면서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어떤 문화 집단도 소외시키거나 폄하하지 않는 존중과 포용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화를 형성하고 보다 정보에 입각하고 공감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사회를 조성하는 데 교육이 미칠 수 있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나 피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으로 글로벌 다양성의 복잡한 엮임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문화적 감수성, 지적 호기심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학기와 제 강의실을 거쳐갈 새로운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교육과 열린 대화를 통해 우리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초월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을 인정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이해하며 조화로운 글로벌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우아하고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며 보여준 회복력과 침착함에 대해 생각하면서 깊은 존경심과 낙관론을 느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처럼 사려 깊고 존중하는 자세로 문화 담론에 접근할 수 있다면 분열과 편견보다 이해와 공감이 우세한 세상, 세계 유산의 풍요로움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통합의 힘으로 칭송받는 세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새로운 각오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문화 탐험과 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보다 조화로운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공감과 열린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생들의 최종 에세이를 검토하면서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 영향과 적응, 고유한 정체성의 보존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발전시킨 미묘한 관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학생은
국경과 문명을 초월한 문화적 관습의 교류와 혼합은 역사적으로 항상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공유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각 민족의 특정한 경험과 가치를 반영하는 독특한 창의적 표현으로 꽃을 피우는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중국의 옷과 같은 의상 스타일과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한국 예술로 진화한 한복은 그 자체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합니다. 또 다른 학생의 분석은 문화적 자부심과 오랜 역사적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전통의 기원에 대한 무해해 보이는 논쟁이 사회정치적 무대에서 벌어지는 뿌리 깊은 분노나 권력 투쟁의 대리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방어적인 태도는 문화적 자율성을 주장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자신들의 관습과 정체성을 희석시킨 더 큰 지역 강대국에 대한 예속의 역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복의 고유한 유산과 같은 상징을 보존하는 일은 문화가 외부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라질 위협을 받아왔을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성찰과 다른 많은 성찰을 살펴보면서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이러한 감정이 깃든 문화적 영역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관점을 말하고 유산과 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가정이나 확고한 편견이 아닌 사실적 증거에 기반한 상호 존중, 공감, 비판적 사고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규범과 관습에 비일상적이거나 모순적으로 보이는 외국의 관습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조롱하는 시각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적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파고들면 처음에 무시했던 바로 그 차이점들이 오히려 인간 경험의 독창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저의 핵심 역할은 암기식 학문적 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과 인류학적 공감의 마음이 각자의 속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 지적 토양을 조성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일종의 겸손한 정원사로서 양육 조건을 제공하고 호기심의 씨앗을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까지 많은 영리한 학생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학문적 여정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문화적 소양을 향한 해방된 사고방식을 촉진하는 저희 작업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사색과 커리큘럼 브레인스토밍에 몰두하면서 저는 교육이 더 넓은 사회적 궤도를 재편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을 더 큰 문명 전체의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여전히 난해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의도적으로 교육에 포함시킨다면 상호 공감과 공동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